오늘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배임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일부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이 오랜 침묵을 깼는데요. 과거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대장동에서 얼마나 억울한지 제가 정 피토할 일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년을 싸워서 악착같이 우리 성남 시민들의 이익을 챙겨줬더니 그거를 다 뺏어 먹으려고 하던 집단이 너 왜 다 못 뺏었어? 라면서 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의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의도에 입성하고 나서 사실 이재명 의원이 별다른 반응들이 없었어요. 뭐 당권 도전하냐, 혹은 본인 관련, 부인 관련 뭐 이런 것들에서요. 근데 오늘 오후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이 정치 탄압이 시작된 것 같다. 또다시 사법정치살인이 획책하냐, 정치보복 사법살인기도 중단하길. 이게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이재명 의원의 배임 혐의로 피의자를 적시했다, 이런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정치 보복이라기보다는 지연된 수사를 하는 거죠. 이재명 의원이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에 성남시장 아니었습니까? 예. 인허가 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면 인허가 과정에서 혹시 특혜가 없었는지 수사하는 게 당연한데 대선 기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소환은 물론이고 서면 조사도 없이 조사를 안 했다는 거는 너무 좀 봐준 거 아니냐, 이런 그 의혹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이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 당에서 굉장히 그 반대 여론이 많아가지고 고심도 하는 차에 또 이렇게 검찰의 수사, 또 다른 부분에서 이제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죠. 점점 그 옥죄어 오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반격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지금 정쟁화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수사 받을 부분은 수사를 받아서 억울한 부분을 해명을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기간 동안에 막판에는 이재명 의원이 당시 대장동의 몸통은 본인이 아니라 다름 아닌 윤석열 후보였다, 이 말도 꽤 대장동 의혹을 두고 피 튀기게 싸웠었는데요. 근데 앞서 이도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종욱 교수님, 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이정수 지검장에서 송경호 서울지검장으로 바뀌었고, 그전까지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의혹 수사를 대선 기간에 맞물리면서 좀 지체된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서울지검장이 바뀌었고 뭐 대선도 끝났고, 그러면 수사는 원칙대로 다시 수사 시계는 돌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닌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뭐 수사하는 거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대선 앞두고 다 수사가 뒤로 미뤄졌죠. 왜냐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검찰이 이거 잘못 건드리게 되면 검찰 자체가 예를 들면 정치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뭉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재명 의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수사 중인 내용인데 왜 갑자기 언론에서 피의자라는 내용이 적시됐다고 나오느냐,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내용이 유출됐다는 거잖아요. 예. 유출됐다는 건 검찰이 흘린 거 아니냐. 그렇다면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검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네네. 수사 중인 상황이 왜 내가 피의자인 게 보도가 흘러나왔냐. 그렇죠. 이재명 의원은 이걸 문제 삼는단 그렇죠. 말입니까? 예를 들면 유무죄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인데 예.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얘기하고 피의자 역시 핵심적 내용이 배임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검찰이 이걸 만약에 외부에 흘렸다고 얘기한다면 이런 어떤 유죄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다가 글을 쓴 거잖아요. 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해줬다. 5,500억이나. 예. 그다음에 계속 그 배임 혐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로비씨도 10년간 했지만 CR도 안 먹혔다고 남욱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뇌물수수 사실 이재명에게 죽을 때까지 숨겨야 된다라고 진술했던 거 아니냐. 그다음에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그 1,100억 추가 환수했더니 공산당이라고 막 문제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진술들의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배임 혐의가 있는 것처럼 피의자로 적시됐다라고 유출됐다고 얘기하는 건 그런 의도들을 이미 흘린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의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검찰이 정치 보복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잠시만요, 김종욱 교수님. 네. 저 글을 좀 대신 읽어주신 거잖아요. 네네. 이재명 의원이 쓴 SNS. 네네네. 근데 저것도 사실은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언론 유출권을 빼더라도 저것도 이재명 의원의 일방적인 또 주장 아니겠습니까? 아까 방어권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흘러나오고 있으니 전혀 검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고 하는 방어권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저는 뭐 본인이 법률가이고 변호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 부분에 대해서 사전 방어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수사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대신 검찰이 이런 내용들을 언론에
흘리면 안 돼요. 이걸 흘리게 되면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수사 내용과 무관하게 정쟁화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수사되는 어떤 검찰 내부의 내용들은 절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요, 그 피의사실 공포죄하고 예. 저걸 그 검찰이 흘렸다고. 저도 이제 평생 기자를 했습니다. 예. 지금 기자 하셨잖아요. 그럼 기자들은 다 가서 취재를 해요. 예.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지난 11월 달에, 그러니까 대선 전에 그 이재명 후보가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사실이 안 공개된 게 저는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안 공개된 게 좀 이상한데 예. 적어도 기자들이 취재를 제대로 안 했던가. 어떻게 피의사실 공표라면 검찰이 나와서 그 사실을 줄줄줄줄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한 이 사람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피의사실 공표가 되겠지만 네. 그게 아니고 민주사회에서 언론이 다양한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까지 다 막아서 적어도 그 뭐 조국 장관이 그걸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얘기하는 거 보면 절대로 우리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언론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도대체 언론 자유라는 건 어디 가고 이게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건 알겠습니다.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본인이 피의자를 적시됐다는 보도에 대해서 일단 정치 보복 아니냐, 검찰의 보복 수사 아니냐라는 게 이재명 의원의 주장인데요. 이 의원이 침묵을 깬 건 이뿐만이 아니라 이 얘기를 사실 먼저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는데 안보 최고 책임자가 방사포 쏜 당일에 영화를 봤다. 뭐 이 부분 때문에 보고받지 못했다면 국기문란이고 보고받았다면 대통령의 안보 의식에 문제가 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윤 대통령을 겨냥한 이재명 의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의 모습들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당 대표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북한에서 방사포를 쐈는데 윤석열 정부는 안보를 굉장히 강조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방사포를 쐈다면 이것들이 국민에게 바로 공개가 되고 또 대비태세가 철저하다라고 하는 정부의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언론에 흘러나온 것들은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장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언론에 12시간 동안 방사포가 발사된 것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것들이 정말 국방부가 탐지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탐지를 했는데 별것이 아니라고 그냥 판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발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팔레스타인에서 미사일이 굉장히 많이 날라오는데 아이언돔을 통해서 이걸 방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의 어떤 무기 체계는 굉장히 발달돼 있고 얼마 전에도 4군데에서 8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북한에서 남한을 향해서 오는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윤석열 정부가 철저하게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야 네네.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선제 타격 이런 얘기보다는 정말로 북한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 먼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의원이 왜 갑자기 침묵을 깬 건지, 두 번째, 이 지적은 정말 합당한 건지 뭐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면은 이재명 의원이 이제 뭐 사면 초과라고까지 하기는 좀 뭐하지만 당 밖에서도 당 내에서도 조금 어려운 처지죠. 오늘만 하더라도 그 더 좋은 미래라든지 초재선 의원들이 좀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당 대표 나서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이라면 뭐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재명 의원이 대표 나오겠다면서 당 안을 향해서 포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 밖으로 포문을 열어야 되는데 제일 그 적당한 상대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는 거겠죠. 예. 두 번째, 그럼 이제 방사포 당시에 경합을 한 게 적절했느냐? 이 부분은 이재명 의원이 충분히 지적은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 이상을 발사했으면은 즉각 행사를 중단하고 이제 대통령실에 와서 회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전부터 방사포, 그것도 이제 초대형 방사포가 아닌 일반적인 방사포가 있던 경우에는 차분히 대응하는 게 관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포 하나 쏠 때마다 너무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분주하게 움직이거나 우리 국방부가 과잉 대응하면은 오히려 약간 북한의 전략에 노란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여태까지 해온 대로 그 해온 대응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왜 침묵을 깼냐는 설명을 두 분이 차례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재명 의원의 이런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당내 상황이 조금 전 짚어봤던 것처럼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제 오늘 민주당의 대선,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모두 이재명 의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5년 뒤에 40대인 이준석, 50대 초반인 한동훈, 60대 초반인 오세훈과 안철수 이 4명이 경쟁해서 대선 후보를 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쪽은 지금 이재명 의원 한 명을 4년 내내 쭉 끌고 가서 다음 대선을 한다. 이거는 민주당 내부 얘기예요. 내부 평가 얘기입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5년 뒤 국민의힘은 40대 이준석, 50대 한동훈, 60대의 오세훈, 안철수가 경쟁해서 여러 대선 후보들이 지금 널리고 널렸는데 민주당은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잡고 4년 내내 끌고 가면 바로 이회창 전 대표의 길을 갈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그때 당시에 정치부 기자였는데 사실 이회창 총재에 대해서는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예. 또 당권을 잡아서 제왕적 총재라고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거든요. 다들 뭐 그분이 사실상은 다음에는 꼭 대통령이 될 거라는 것들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결국은 또 패배를 했습니다. 그 다양성과 단일성을 보면 언제든지 다양성이 되게 우수하잖아요. 예. 근데 물론 저는 지금 저 김기식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대로는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이준석,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뭐 이런 분들 이렇게 거론했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하나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또 변화가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주자가 있었습니까만 다 무너져 버렸었잖아요. 기억이 나네요. 예, 뭐 여러분들이 뭐 언급을 안 해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뭐 그래도 굳이 언급한다면 뭐 안희정 혹은 그렇죠. 뭐 박원순 뭐 이런 분들이 김경수, 뭐 그렇죠. 예. 조국 뭐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또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의원이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저분이 꼭 다음에 주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예.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워낙 역동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으로 김기식 씨가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성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걸 안 져서 대선에 의해서 지선까지 됐는데 이제 또 당대표까지 내보내서 망가뜨리려고 하느냐라는 문제의식과 지적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주제 넘어가기 전에요. 이거는 좀 표정을 풀겠습니다. 왜냐하면 4년 넘게 남았는데 뭐 여론조사 하나 일일이 중계 방송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수치가 하나 있어서요, 김종욱 교수님. 수치도 제가 다 언급을 하지 않을 텐데 특히 그런데 이 인물 한동훈 장관은 색이 회색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정당이 특정되지 않으니까.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벌써 15%가 나온 차기 정치 지도자 자명 여론조사가 있다. 앞서 야당은 지금 한동훈 장관 중심으로 해서 보복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것도 이렇게 되면 야당이 한동훈 장관 키워주는 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일단 민주당이 키웠죠. 맷집을 키워줬죠. 계속 예를 들면 윤석열 검찰총장 공격하면서 한동훈 그 당시에 예를 들면 검사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윤석열과 한동훈이나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동일화되는 이제 이미지가 분명히 있는 측면들이 있죠. 또 하나는 윤석열 현 대통령이 40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어떤 기대를 갖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 중에 일부는 당연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력한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에 주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가지에다가 또 하나는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은 좀 색다르고 좀 결이 다른 인물이긴 하죠. 정치를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좀 다른 방식의 정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기존의 정치인이 아닌 다른 인물이 윤석열과 같은 시즌2를 만들어서 새로운 좀 10년의 장기 집권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처음에 나온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구조화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 그칠 것인가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이게 로데이터가 안 나와서 어떤 층이 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중도 또는 합리적인 보수층에서 이게 지지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층 자체가 계속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팬덤층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거 쉽지는 않다고 봐요. 팬덤층 같은 경우는 중도층이 형성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 지금은 아니고요. 예.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때 어떤 행보를 알겠습니다. 벌일 것인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15%나 갑자기 나왔지? 그 단초는 그 지난주에 발표된 그 갤럽 조사입니다. 거기서 4%가 나왔는데 거기는 보기가 없어요. 그냥 주관식이었잖아요. 예, 주관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4%나 나온 거 보고 많은 분들이 한동훈도 대권 주자고 그렇게 거론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좀 관심 갖고 한번 보자 해서 그 15%를 받았는데 특히 보면은 그 TK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유의해서 볼 대목이고 30대, 40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측면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윤석열 지금 정권의 세력 구분을 보면은 검찰 세력,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의 세력, 그다음에 캠프 인수위 세력이 있는데 거꾸로 하면 캠프 인수위 쪽은 안철수 후보라는 분이 있고 이명박 그 세력 쪽은 오세훈 후보라는 쪽이 있는데 오히려 가장 가깝다는 검찰 쪽은 텅 비어 있었는데 거기에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딱 들어오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권력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조금 그 바람직한 측면도 있을 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변화를 원하는데 알겠습니다. 한동훈은 보니까 지금 아직 40대예요. 스타일도 있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경력도 괜찮고 또 기본적인 그 인간미와 도덕성은 있어 보이고 새로운 시대, 항상 새로운 인물을 원하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사전에 전제로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갓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뭐 정색하고 얘기할 건 아니었고 근데 좀 눈에 띄는 15%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차기 잠룡 지지율 수치까지 짧게 만나봤습니다.